어르신,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트 한 채면 노후가 든든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평생을 바쳐서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그 아파트, 그게 당신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닙니다. 뼈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어르신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몸으로 경험하셨을 겁니다. 1970년대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 한 채 사두었더니 몇십 년 지나니까 수십 배가 올랐습니다. 강남 땅을 헐값에 샀던 사람들이 재벌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만 사면 돈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세대가 경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부동산을 종교처럼 믿었습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아파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주식은 도박이고 부동산은 안전하다. 이게 우리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투자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 자산 상위 0.1%에 해당하는 진짜 부자들이 아파트를 팔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용산 아파트를, 평생 오를 것만 같았던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보라서? 돈 계산을 못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몰라서?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겁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났다는 것을. 아파트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새벽 5시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새벽 5시. 보통 사람들은 아직 꿈나라에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의도 금융가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원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스마트머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똑똑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부자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자들은 우리보다 정보가 빠르고 분석이 정확하고 결정이 냉철하기 때문입니다. 그 스마트머니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부동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땅을 팔고 건물을 팔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었습니다. 10 중에 7은 부동산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54.8%로 떨어졌습니다. 10 중에 5 정도만 부동산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금융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의 비중이 37.1%로 급등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진짜 부자들이 부동산에서 돈을 빼서 금융자산으로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마트머니가 대이동을 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아파트 한 채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 아파트가 언젠가 다시 오를 거라고 믿으면서 월급처럼 나가는 세금은 꾸역꾸역 내면서 정작 손에 쥐는 현금은 점점 줄어들면서 그렇게 버티고 계십니다. 어르신, 이게 하우스 푸어입니다. 집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통장 잔고는 텅텅 빈 사람. 부동산 자산은 10억이 넘는데 매달 생활비가 빠듯한 사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동산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두 가지 시한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한폭탄은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세금이 별것 아니었습니다. 정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올랐다고요? 그래서 세금도 같이 올랐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를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에게는 이게 중과됩니다. 기본 세율에다가 추가로 더 붙습니다. 2주택이면 20% 추가, 3주택 이상이면 30% 추가. 여기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집 팔아서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10년 전에 10억에 샀는데 지금 20억이 됐습니다. 10억 올랐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럴 것 같지요? 이걸 팔면 양도 차익 10억 원입니다. 여기에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략 계산해서 4억에서 5억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10억 벌어서 5억 세금 내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5억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내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는요. 그것까지 합치면 실제 수익은 훨씬 줄어듭니다. 10년 동안 돈을 묶어두고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수리비 내고 그래서 남는 게 얼마입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연 3%, 4% 수준입니다. 은행 예금이랑 비슷합니다. 아니, 요즘 예금 금리가 높아서 은행에 넣어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진 겁니다. 두 번째 시한폭탄은 부동산 PF 부실입니다. PF가 뭐냐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짓는데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지난 몇 년 동안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분양이 잘 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땅 사고 돈을 빌려서 공사하고 분양해서 돈 받아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분양이 안 됩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이 빌린 돈을 못 갚고 있습니다. 이게 왜 어르신들과 관련이 있느냐고요? 이 부실이 터지면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건설회사가 망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를 것 같지요? 아닙니다. 당장은 급하게 처분해야 하니까 헐값에 내놓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할인 분양됩니다.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내립니다. 게다가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부동산 대출이 터지면서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PF 규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다 부실해지진 않겠지만 일부만 터져도 충격이 엄청납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금 폭탄이 터지기 전에, PF 부실이 본격화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돈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뉴스에서 부동산 안 좋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그래도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팔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 계십니다. 팔면 세금 많이 나간다고,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버티고 계십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어르신이 붙들고 계신 그 아파트는 어르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보루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수리비 내고, 그런데 정작 그 집에서 나오는 현금은 없습니다.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배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묵혀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아파트의 배신입니다. 평생 믿었던 아파트가 어르신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세금으로, 부실로, 하락으로 어르신의 노후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 이제 눈을 뜨셔야 합니다. 진짜 부자들이 가는 길을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부동산을 버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비밀 지도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분은 박 회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73입니다. 박 회장은 평생 부동산을 믿었습니다.
젊어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서울에 집을 샀습니다. 그게 오르니까 또 샀습니다. 또 오르니까 또 샀습니다. 은퇴할 때쯤 되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4채였습니다. 강남에 하나, 송파에 하나, 마포에 하나, 용산에 하나. 시가로 합치면 60억이 넘었습니다. 박 회장은 뿌듯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한 채씩 물려주고 본인은 강남 집에서 편하게 노후를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처음에는 1,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좀 아까웠지만 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세금도 같이 올랐습니다. 어느 순간 종부세만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연 7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매달 거의 600만 원씩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박 회장은 은퇴한 상태입니다. 공장은 아들한테 넘겼고 따로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600만 원씩 나갑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도 올랐습니다. 자산이 많으니까 건보료도 많이 나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관리비도 있습니다. 아파트 4채 관리비가 월 150만 원쯤 됩니다.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고정 지출입니다.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1,000만 원. 박 회장은 저축해둔 현금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년 못 갔습니다. 현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마포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니까 팔아서 번 돈의 60%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10억 올라서 팔면 6억이 세금입니다. 그래도 팔아야 현금이 생기니까 팔았습니다. 세금 내고 손에 쥔 돈으로 한숨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또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아직 3채가 남아있으니까요. 박 회장의 노후는 지금 이렇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수십억 부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빠듯합니다. 매달 나가는 세금, 건보료, 관리비 때문에 용돈도 마음껏 못 씁니다. 손주들 용돈 주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여행 한번 마음 편히 못 갑니다. 자식들한테 집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속으로 넘기면 상속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해도 절반 가까이 국가에 내야 합니다. 박 회장은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샀는데 이게 무슨 벼슬인가? 집이 나를 잡아먹고 있어. 이게 부동산만 믿었던 사람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71입니다. 최 교수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경제를 전공했으니까 숫자에 밝았고 투자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 교수도 젊어서는 부동산을 샀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쯤 이분이 뭔가를 느꼈습니다. 부동산 세금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는 살 집 한 채만 두고 나머지 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옮기자. 주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교수님 미쳤어요? 주식은 도박이에요. 부동산이 최고지. 아파트 더 사세요. 강남은 무조건 오릅니다. 금융자산이요? 원금 다 날리면 어쩌려고요? 최 교수는 묵묵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아파트 한 채 빼고 현금화할 수 있는 건 현금화했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아무 주식이나 산 게 아닙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지, 어떤 산업이 커질지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배당을 주는 우량주를 샀습니다. 미국 주식도 샀습니다. 채권도 일부 샀습니다.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그것 봐라, 아파트 샀으면 더 벌었다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최 교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 교수가 산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배당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미국 주식은 환율까지 올라서 원화로 환산하면 수익이 더 컸습니다. 지금 최 교수의 금융 자산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이 연 4%라고 치면 매년 8천만 원입니다. 월 600만 원 넘게 배당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600만 원이 통장에 찍힙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월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세금이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있지만 부동산 보유세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나오지만 부동산 자산에 비해서는 부담이 덜합니다. 최 교수는 요즘 이렇게 삽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아내와 국내 여행을 갑니다. 1년에 2번은 해외여행을 갑니다. 손주들 용돈 넉넉하게 줍니다. 본인 취미 생활에 돈을 씁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돈 걱정이 없습니다. 박 회장과 최 교수 두 분 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가 뭘까요? 자산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부동산에 몰빵했느냐, 금융자산으로 분산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르신,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10년 후 어르신의 노후가 박 회장처럼 될 수도 있고 최 교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실 겁니다. 최 교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찍 깨달은 부자들은 도대체 주식시장에서 뭘 사고 있는 걸까요? 삼성전자요? 엔비디아요? 그것도 사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스마트머니가 주목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청바지 파는 상인 이야기입니다.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금을 캐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안고요. 이걸 골드러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을 캐러 간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금을 못 찾았습니다. 찾아도 양이 적었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골드러시 시절에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청바지를 판 사람이 돈을 벌었습니다. 금 캐러 가는 사람들한테 튼튼한 청바지가 필요했거든요. 광산에서 일하려면 옷이 빨리 해지니까 질긴 작업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를 팔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리바이스 청바지 지금도 있지요? 그 회사가 그때 시작된 겁니다. 곡괭이를 판 사람도 돈을 벌었습니다. 금 캐려면 곡괭이가 필요하니까요. 텐트를 판 사람, 식량을 판 사람, 운송수단을 제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교훈이 뭘까요? 금을 직접 캐는 것보다 금 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파는 게 더 확실한 돈벌이라는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곡괭이를 팔아라. 지금 세상에서 금은 뭘까요? AI입니다. 인공지능. 챗GPT 나온 거 아시지요? 요즘 뉴스에서 AI 얘기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모든 기업이 AI 합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AI가 엄청난 돈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합니까? AI 회사에 투자합니다. 엔비디아 주식 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삽니다. 오픈 AI가 상장하면 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청바지를 파는 사람, 곡괭이를 파는 사람을 찾습니다. AI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전기입니다. AI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먹습니다. AI를 돌리는 컴퓨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대한 전산실이 있는데 여기서 쓰는 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를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주는 설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가 뭐냐고요? 어르신 집 앞 전봇대에 달려있는 드럼통 같은 거 보신 적 있지요? 그게 변압기입니다. 발전소에서 오는 높은 전압을 낮춰서 가정이나 건물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이 변압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무 변압기나 되는 게 아니라 대용량 특수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런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냉각 시스템입니다. 컴퓨터를 오래 켜두면 뜨거워지지요? AI를 돌리는 컴퓨터는 그게 수천 대, 수만 대입니다.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컴퓨터가 고장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는 에어컨보다 훨씬 강력한 냉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 냉각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조용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전선도 필요합니다. 전기를 보내려면 전선이 있어야지요.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전선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전선 만드는 회사, 전선에 쓰이는 구리를 공급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도 혜택을 봅니다. 어르신, 감이 오십니까? AI가 금이라면 변압기와 냉각 시스템과 전선을 만드는 회사가 청바지를 파는 상인인 겁니다. 엔비디아가 금을 캐는 광부라면 이런 인프라 회사들은 광부들에게 곡괭이를 파는 상인인 겁니다. 금을 캐는 광부 중에서 누가 금을 많이 캘지는 모릅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잘 나갈지 다른 AI 회사가 치고 올라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 그러면 변압기, 냉각 시스템, 전선이 더 많이 팔린다는 것, 이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여기에 돈을 넣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을 인프라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반 시설을 만드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어르신, 삼성전자는 알아도 이런 회사들은 모르실 겁니다. 뉴스에 잘 안 나오거든요. 화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이런 곳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확실하니까요. AI가 어떻게 되든 전기는 필요하니까요. 세금 걱정 덜 하니까요. 부동산처럼 보유세 폭탄 안 맞으니까요. 게다가 배당도 나옵니다. 이런 인프라 기업들은 보통 안정적으로 돈을 버니까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줍니다. 주식을 갖고만 있어도 매 분기 또는 매년 배당금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아파트는 그냥 갖고 있으면 세금만 나갑니다. 그런데 주식은 갖고 있으면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의 차이입니다. 어르신,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진짜 부자들이 왜 부동산을 팔고 금융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인프라 기업 주식을 사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 당장 아파트 팔고 주식 사러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실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르신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래, 부동산이 문제라는 건 알겠어. 부자들이 주식으로 옮겨간다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이 70에 주식을 배우라고. 그건 도박 아니야? 이 생각을 하고 계신 어르신,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생각부터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은 뭡니까? 카지노에서 룰렛 돌리는 거, 경마장에서 말에 거는 거, 로또 사는 거. 이게 도박입니다. 왜 도박이냐면 결과가 순전히 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룰렛 어디에 공이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말이 이길지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확률이 도박장 쪽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래 하면 할수록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다릅니다.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의 작은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가 주주인 내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배당금을 주면 그게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기업이 잘 되면 주식 가격이 오릅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주주도 같이 부자가 됩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물론 주식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박의 위험과 다릅니다. 공부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면 됩니다. 분산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10년, 20년 보면 결국 올랐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니까요. 기업이 성장하니까요. 반면에 도박은요, 오래 하면 할수록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어르신,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식이 도박이라면 현금을 쥐고 있는 건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게야말로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작년에 10,000원 하던 게 올해는 11,000원 하고 내년에는 12,000원 합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0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이걸 은행에 넣어두거나 집에 현금으로 보관해 둡니다. 10년 후에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1,000만 원입니다.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물가가 2배 올랐다면요. 지금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10년 후에는 2,000만 원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1,000만 원은 지금의 500만 원 가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어르신, 지난 50년 동안 한국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1974년에 짜장면 한 그릇이 15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8,000원, 10,000원 합니다. 50배 넘게 올랐습니다. 1974년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요? 10억, 20억 합니다. 수백 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1974년에 1억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으면 지금 얼마일까요? 그대로 1억 원입니다. 숫자는 똑같은데 1974년에 1억 원이면 서울의 아파트를 20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1억 원으로 서울의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전세도 어렵습니다. 이게 현금의 비극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돈이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고. 어르신이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행 이자가 3%인데 물가 상승률이 4%면 실질적으로 1%씩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매년 1%씩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주식을 사면 위험하다고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확실하게 손해입니다. 도박을 해서 질 수도 있는 거랑 가만히 있어도 확실히 지는 거랑 뭐가 더 위험합니까? 물론 주식이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 주식이나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종자돈의 마법입니다. 어르신, 종자돈이라는 말 아시지요? 투자의 씨앗이 되는 돈, 처음에 마련하는 기본 자금을 말합니다. 왜 종자돈이 중요하냐면요. 돈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 10% 수익을 올리면 100만 원이 생깁니다. 나쁘지 않지요? 그런데 1억 원을 투자해서 연 10% 수익을 올리면요. 1,000만 원이 생깁니다. 10배 차이입니다. 5억 원을 투자해서 연 10% 수익을 올리면요. 5천만 원입니다. 한 해에 5천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종자돈의 마법입니다. 어르신, 은퇴 후에 매달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생활비 200만 원, 건강보험료 50만 원, 의료비 50만 원,
경조사비 30만 원, 취미 생활비 50만 원, 여행 경비 적립 20만 원. 대충 잡아도 월 4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좀 여유 있게 살려면 500만 원, 600만 원도 필요합니다. 연금이 있지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합쳐서 월 150만 원, 200만 원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족한 게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이 부족분을 어디서 메꾸십니까? 여기서 종자돈이 필요한 겁니다. 종자돈이 5억 원 있다고 칩시다. 이걸 연 5% 수익률로 운용하면 연 2,500만 원입니다. 월 200만 원 정도지요. 연금에 보태면 월 400만 원. 기본 생활은 됩니다. 종자돈이 10억 원이면요. 연 5%에 5천만 원, 월 400만 원 넘습니다. 연금까지 합치면 월 600만 원. 꽤 여유로운 노후입니다. 어르신, 지금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 10억 원짜리 한 채에 현금 5천만 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산은 10억이 넘는데 현금 흐름은 없습니다. 월급 나오듯이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산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을 풀어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물론 집을 팔라는 게 아닙니다. 살 집 한 채는 있어야지요. 그런데 집이 두 채, 세 채인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집들이 월세를 벌어다 주지 않는다면 그냥 세금 먹는 하마일 뿐입니다. 영목이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도 하지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집에서 살 수 있고 매달 생활비도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종자돈을 만들어서 그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합니다. 5억 원. 이게 하나의 기준입니다. 5억 원만 있으면 월 2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에 보태면 기본 생활이 됩니다. 10억 원이면 더 여유롭습니다. 20억 원이면 풍족합니다. 지금 어르신의 자산 상황을 점검해 보십시오. 부동산에 얼마가 묶여 있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금융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략, 생활 속 통찰입니다. 어르신, 피터 린치라는 사람 아십니까? 미국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 사람이 운용한 펀드가 13년 동안 연평균 29% 수익을 냈습니다.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피터 린치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보다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다. 왜냐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떤 가게에 사람이 많은지, 어떤 서비스가 인기 있는지를 직접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르신이 동네 마트에 갔는데 특정 제품이 항상 품절입니다. 진열대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 만드는 회사가 잘 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르신 손주가 어떤 게임만 하루 종일 합니다. 친구들도 다 그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게임 만든 회사가 돈을 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갔는데 특정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검사 장비가 최신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다 그 장비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료기기 회사가 잘 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피터 린치가 말하는 생활 속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어르신은 어떤 분야에서 오래 일하셨습니까? 건설업에서 30년 일하셨다면 어떤 건설 자재가 좋고 나쁜지 아실 겁니다. 어떤 자재 회사가 기술력이 있는지 아실 겁니다. 이게 투자 정보입니다. 은행에서 일하셨다면 어떤 은행이 장사를 잘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떤 금융 상품이 인기 있는지 아실 겁니다. 이게 투자 정보입니다. 병원에서 일하셨다면 어떤 의료기기가 좋은지 아실 겁니다. 어떤 제약회사 약이 잘 듣는지 아실 겁니다. 이게 투자 정보입니다. 어르신이 20년, 30년, 40년 일하면서 쌓은 전문 지식, 이게 바로 최고의 투자 정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책상에 앉아서 리포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감이 있습니다. 그 감을 투자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분야 회사 주식만 사라는 게 아닙니다. 분산 투자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때 어르신의 전문 분야에서 출발하라는 겁니다. 모르는 분야에 덤비지 마십시오. 뉴스에서 뜬다고 하는 종목, 누가 대박 났다고 하는 종목, 이런 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어르신이 모르는 분야입니다. 그 분야 사람들보다 정보도 없고 분석력도 없습니다. 그건 진짜 도박입니다. 어르신이 아는 분야에서 시작하십시오. 생활 속에서 힌트를 찾으십시오. 그게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전략, 시간 투자입니다. 어르신, 복리라는 말 아시지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해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돈을 낸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연 7% 복리로 굴린다고 칩시다. 10년 후에는 약 2억 원이 됩니다. 20년 후에는 약 4억 원이 됩니다. 30년 후에는 약 8억 원이 됩니다. 40년 후에는 약 16억 원이 됩니다. 1억 원이 16억 원이 됩니다. 16배입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런데 이 마법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늘 100만 원 벌었다가 내일 80만 원 잃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10% 올랐다가 다음 달에 15%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못 참고 팔아버리면 손해가 확정됩니다. 복리의 마법은 깨집니다. 그냥 돈 잃은 겁니다. 참고 버티면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더 오릅니다. 복리의 마법이 작동합니다. 물론 아무 주식이나 사서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업 주식을 사야 합니다. 망할 회사 주식을 들고 있으면 버텨봤자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기업처럼 세상이 어떻게 되든 돈을 버는 기업, AI가 뜨든 말든 전기는 필요하니까 돈 버는 기업, 이런 기업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사서 묵혀두는 겁니다. 매일 주가 확인하지 마십시오. 심장에 안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분기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하십시오. 배당금 들어오면 좋고 주가가 올랐으면 좋은 거고 주가가 떨어졌어도 좋은 기업이면 괜찮습니다. 언젠간 오릅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어르신, 시니어라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오래 삽니다. 60대 어르신이라면 앞으로 30년은 더 사실 겁니다. 70대 어르신도 20년은 더 사실 겁니다. 그 시간이면 복리의 마법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처럼 40년, 50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너무 위험한 데 넣지 말고 안정적인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배당금도 받으면서 복리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루함을 견디십시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매매 기법이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르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자돈을 만드십시오. 5억 원을 목표로 하십시오. 부동산에 묶인 돈을 풀어서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둘째, 생활 속 통찰을 활용하십시오. 어르신이 아는 분야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십시오. 피터 린치처럼 일상에서 힌트를 얻으십시오. 셋째,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복리의 마법을 믿으십시오. 지루함을 견디십시오. 기다리면 돈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식과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듣기 불편한 이야기도 많았을 겁니다. 평생 믿었던 부동산이 배신하고 있다는 얘기,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 뼈아픈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노후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들 중에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를 보면 암담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절반이 넘습니다. 노후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고 택배를 배달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한 채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만 믿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금융 공부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투자의 세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10년 전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바로 오늘이다. 10년 전에 주식을 샀으면 좋았겠지요? 그때 삼성전자를 샀으면, 애플을 샀으면, 엔비디아를 샀으면 지금쯤 몇 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안 샀다고 해서 지금 안 사면 안 됩니다. 10년 후에 어르신은 이렇게 후회하실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샀어야 했는데, 그 10년 전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오늘 시작하면 20년 후가 달라집니다. 어르신이 80세가 됐을 때, 90세가 됐을 때, 그때의 삶이 달라집니다. 물론 지금 당장 큰 돈을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먼저 공부하십시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십시오. 주식이 뭔지, 채권이 뭔지, ETF가 뭔지, 배당이 뭔지 기초부터 배우십시오. 요즘은 유튜브에도 좋은 강의가 많습니다. 책도 많습니다. 쉽게 설명한 것들 찾아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산 점검을 하십시오. 지금 부동산에 얼마가 묶여 있는지, 금융 자산이 얼마인지,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가계부를 쓰듯이 자산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부동산 비중을 줄일지, 현 상태를 유지할지, 줄인다면 언제, 어떻게 줄일지, 그 돈을 어디에 넣을지, 이걸 계획하십시오.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은행 PB, 증권사 상담원 아니면 독립재무설계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작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5억 원을 넣지 마십시오. 그건 무모합니다. 먼저 1,000만 원으로 연습하십시오. ETF 같은 안전한 것부터 사보십시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경험해 보십시오. 배당금 들어오는 걸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1년, 2년 경험을 쌓은 다음에 금액을 늘리십시오.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어르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어르신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파트를 지금 당장 팔라는 게 아닙니다. 살 집 한 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금융 자산의 비중을 높이십시오. 주식이 도박이라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십시오. 20년, 30년 일하면서 쌓은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투자 정보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복리의 마법을 믿으십시오. 시간이 어르신 편입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 어르신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아파트 붙들고 버티는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박 회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산은 수십억인데 월세 한 푼 못 쓰는, 세금에 쪼들리는 하우스 푸어의 노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꾸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공부하고 자산 구조를 조정하고 금융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최 교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매달 배당금 들어오고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손주들한테 넉넉하게 용돈 주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르신,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어르신의 몫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어르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하실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본인의 자산 목록을 적어 보십시오. 종이 한 장 꺼내서 아니면 핸드폰 메모장 열어서 부동산이 얼마인지, 금융자산이 얼마인지, 현금이 얼마인지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계산해 보십시오. 부동산 비중이 몇 %인지 70%가 넘습니까? 80%가 넘습니까? 그러면 위험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미 54%로 낮췄습니다. 어르신도 낮춰야 합니다. 이게 첫걸음입니다. 현실을 파악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십시오. 금융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쉽게 설명해주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십시오. 한 달만 공부하면 기초는 다 배웁니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어르신의 노후는 어르신이 지켜야 합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들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아파트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배신했습니다. 어르신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 믿었던 것을 버리는 게 무섭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때 바꿨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늦습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꾸면 됩니다. 어르신, 오늘이 어르신 노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생 믿었던 아파트에 배신당한 기분이시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으신 겁니다. 부자들이 가는 길, 금융자산으로 가는 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길. 그 길의 첫걸음을 오늘 떼시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어르신. 어르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20년, 3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복리의 마법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어르신은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셨던 분들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세대입니다. 이 정도 변화쯤이야 못 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산 목록부터 적어 보십시오. 그게 어르신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노후가 풍요롭고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